네,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좌장으로는 스태피 다자협력 사업 단장이신 박한일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배영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여시제 중국연구팀의 유진석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미래에셋 아시아 리서치본부의 이필상 본부장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박한일 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약간 좌장이 보통 이제 가운데 토론할 때 가운데 앉는데요. 저희 이제 스태피는 또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끝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힘의 균형이 미국 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기술 경쟁 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진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파급을 줄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오늘 두 분의 발제자께서 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기술 분쟁 의미라든가 진행 상황 그리고 특히 어떤 기술이라든가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상태인지 발표를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은요. 제가 일단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듣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드려서 다시 또 발언한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일단 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서요. 이 기술 패권 경쟁의 함의라든가 또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러한 쪽에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제가 또 기회를 드릴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으로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영자 교수님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 7분 정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배영자 교수입니다. 저는 건국대 가기 전에 한 4년 정도 스태피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제정치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분 박사님께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그다음에 중국의 기술 혁신 내용,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또 어떤 신산업 신기술 전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고 제가 더 덧붙여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국제정치 이론을 원용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즘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라함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게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신흥 강국 아테네가 부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스파르타가 이제 먼저 전쟁을 해서 이 굉장히 오랜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것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알리슨 교수는 이제 이렇게 신흥 강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기존 강국이 이것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는 관계가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16케이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12개는 전쟁을 했고 4개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4가지 사례는. 그래서 왜 전쟁을 한 경우는 왜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왜 전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쟁을 한 이유는 이 신흥 강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그 양쪽의 인식, 지금 미중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자기 자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또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가져와서 얘기하면은 견쟁을 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그 신흥 강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신흥하는 그 강국이 굉장히 그 자기의 권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면은 기술 혁신 부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기술 패권 경쟁은 사실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국가 간에. 근데 이것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지금 결국 이게 국제 정치 질서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그 산업 패러다임을 어떤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서 어떤 패권의 그 교체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국이 지금 자국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은 태산 몇 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티베트고지 평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태산 몇 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두 분 박사님께서 중국의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규제 환경이랄지 이런 혁신 체제를 그 평가하는 그 지표들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의 최근의 성과가 별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그 미국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다. 오히려 기술 경쟁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혁신 과정에 대한 인식도 중국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변호하는 반면에 미국은 이제 지재권 도용이나 아니면 기술 탈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45년 이후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은 자국의 혁신력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중국은 뭐 중국 제조 2025나 인터넷 플래스 정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인터넷 자유에 대한 인터넷 주권이라는 규범 차원에서도 그 자국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아니면 백악관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그 OSTP 국장을 취임한 지 2년 만에야 겨우 임명을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이 자국의 혁신 역량 증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만큼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론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이 현재 양국 기술 패권 경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상호 인식과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이 기술 혁신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인 규범, 지재권을 준수한다든지, 뭐 기술을 탈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범 플러스 자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에 좀 더
더 중점을 두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거는 소위 자유무역 질서 1945년 이후에 자유무역 질서를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 이유는 그로부터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권이 있어야 무역 질서가 안정이 된다는 그런 그 이론이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장석인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이나 무역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변화냐 아니면은 기존 자유무역 질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 혁신 환경에 대해서도 지난 뭐 한 80년 이후에 혁신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된 데에는 미국발 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혁신 환경에서도 이 개방성과 안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지키는 것은 역시 패권 국가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세적으로 폐쇄적으로 나오는 것의 효과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런 미국의 수세적인 그 혁신 환경 뭐 그 방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미국이기도 할 것 같은 미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축된 혁신 환경 글로벌 상황에서 위축된 혁신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 자신도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이 이런 최근에 다양한 보복 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결국은 최고의 혁신 국가로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지킬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계 정치 리더십 장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슌페터나 그 콘트라티에프 이론을 가져와서 모델스키나 톰슨이라는 학자가 소위 선도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이끄는 국가가 세계 정치 패권국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놓았고 지금 현재 6차 이런 콘트라티에프 웨이브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뭐 그 가장 중요한 캔디데이트로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기술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 체계와 세계 정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 이 양반들의 예측에 의하면은 점점 신기술이 확산되고 위기 이후에 이게 안정화되면서 기존 질서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생하면서 패권국이 교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왜 중국이 어떻게 그 부상을 하게 될 것이며 기술 패권국으로 부상을 하게 될 것이며 또 K-웨이브 새로운 6차 K-웨이브를 주도할 선도 섹터가 리딩 부문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기술 패권이 사실 정치나 군사 부문의 패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술 경쟁과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가 과연 이런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중국이 몇몇 기술에서의 이런 우위를 넘어서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이끌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미중 패권 기술 경쟁이 미중 간의 이런 그 전면적인 어떤 갈등이나 군사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이끌어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두 분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묻어나시는데 제가 뭐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전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두 박사님께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스케일업 전략이나 뭐 통합적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로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교부가 중국과 몽골을 따로 기존 동아국에서 빼고 이 따로 독립적인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박사님 그 발표에서 중국 분석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중국이 이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이 중국의 그 기술 혁신 그 역량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에 조금 더 많은 그 저희가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의 목표가 태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고원을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다음은 저기 이필상 본부장님 먼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미래셋 자사운용 홍콩 법인에서 아시아 리서치랑 투자 담당하고 있는 이필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은 아마 현실성에 대한 좀 조언 이런 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미래셋이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들의 만남을 허용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회 이상의 기업들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아마 얘기되는 모든 거의 모든 종목의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나본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얘기를 조금 전해주는 제가 깊은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감 있는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과연 중국의 기술 성장을 억압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칩을 공급 안 하면 중국 기업 중에 망한 기업 많습니다. 그런 위협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뷰는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대기업 집단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웨이가 작년에 매출이 107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1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한국 분들은 매출 100조라면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근데 글로벌이 보셨을 때 제조업 중에서 100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큰 성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사실 작았는데 매년 매출 20%씩 성장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빨리 성장한 기업이고 결국은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를 합니다. 화웨이가 중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5G 있죠. 그 다음에 얘네가 원래 서버 장비를 파는 회사예요. 서버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클라우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이 회사가 주도할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뎀 칩을 비롯해서 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칩 디자인을 다 합니다. 우리는 잘 못하는, 우리는 삼성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모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애플이 지금 5G 모뎀 칩이 없어가지고 퀄컴이랑 싸우다 결국 포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 화웨이가 애플에 공급한다는 루머도 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 화웨이라는 이런 큰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를 합니다. 이 기업은 아까 매출 말씀드렸지만 이익도 한 10조 정도 돼요. 작년에 한 9조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정도 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대단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화웨이를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도 순이익이 작년에 10조 나온 회사예요. 텐센트도 10조 나왔고 이 정도 되는 규모가 되면요 뭘 해도 됩니다. 얘네들이 기술을 주도해서 정부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장려를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중국이 필요한 기술을 다 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지금 중국은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형성이 됐어요. 한국도 생각해 보시면 기술 혁신 반도체를 누가 했습니까? 결국 기업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무섭죠. 무서운 상황이니까 계속 화웨이를 떼려고 하는 건데 저희 딴에는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가 화웨이 브랜드 가치를 올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사실 농담은 아니고 삼성전자 관계자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경쟁자니까 잘 아는 거죠. 참고로 화웨이는 올해 1분기에 39%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지금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들도 이미 한국 이상의 큰 기업이 나왔어요. 잘 아시는 상해기차 연간 순이익이 한 6조 정도 나옵니다. 지리자동차 아시죠? 지리자동차도 연간 2, 3조의 순이익을 벌어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얘네들이 자율주행차도 해도 되고요. 전기차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술 혁신은 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시대로 돌아갔다. 그게 이제 제가 미중 간의 그 기술 패권 이걸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술 주도의 그 혁신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쪽인데 중국의 산업 정책이 월등합니다. 정말 스마트하고요. 이 백전 노장들이 많아요. 참고로 이제 왕치산 아시죠? 그 시진핑의 오른팔이라는 이분이 산업 정책에 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걸 잘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수장 옆에 산업 정책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 영역이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죠.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양극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만드는 브랜드도 필요하고요. 충전소를 운영하는 충전소 회사도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제가 말씀드린 각 분야에 기업이 다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충전소. 중국은 이미 70만 개가 있고요. 충전기가 죄송합니다. 이 폴 기준으로 70만 개가 있고요. 내년에는 5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 하나꼴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가 전기차를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불편함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못 사는 이유는 충전할 데가 없어서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 1시간 이상 걸려요. 너무 불편하죠. 차는 그냥 주유소에 가면 1분 만에 주유가 되는데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불편합니다. 그게 가장 큰 소비자들의 소구점에서 가장 큰 한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충전기를 많이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이미 70만 개, 그다음에 500만 개까지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 가나, 모든 주차장을 가나 어딜 가든지 간에 충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때 그 엔트리 베리어, 그러니까 장애물을 확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아마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보조금은 이제 내년 2년 후면 끝날 거고요. 그 이유가 되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 편리하니까. 충전기가 다 있으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 정부가 밀어줬고요. 정부가 강제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 기업을 키워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충전소 단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벤처인데 벤처도 중국의 벤처가 수십 개입니다. 전기차.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 한 3-4개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비상장사지만 만나면 자 어떨 땐 정말 황당해요. 뭐냐면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죠. 자동차 회사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냐? 땅이랑 공장이랑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머신, 로봇들을 시 정부가 사줍니다. 네, 거의 사실상 무상 공유를 해요. 잘 아시는 중국의 정부의 지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중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 정부에서 시장이나 그 시의 당서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만난 모 기업에 생산 캐파 한 30만 대 이상을 지방 정부가 져주더라고요. 30만 대는 굉장한 겁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30만 대를 못 팔았어요. 예. 테슬라급의 생산 캐파를 정부가 지원해서 만드는 거죠. 거기에 그 벤처는 뭐 이런 거죠. 현대차 출신, 쉽게 말해서 현대차 임원 출신들이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정부한테 지원을 받고 잘해서 거기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회사가 이제 30만 대, 50만 대로 커가겠죠. 그럼 이제 시장은 자기의 평생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중국은 아시겠지만 관료들이 승진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승진을 하려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벤처가 수십 개가 나왔어요. 이런 식의 간접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라는 산업이 분명히 엄청난 메인스트림이 될 텐데 중국은 충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브랜드까지 지금 다 관여를 하면서 기업을 다 키워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이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뭐 배터리도 CATL 들어보셨죠? 예, 한국보다 갑자기 얼마 안 되는 신생 기업인데 한국의 LG나 삼성의 거의 어깨를 나래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됐는데 정작 저희는 아쉽게도 그런 거 못했어요. 일단 첫 번째 충전기도 한국에 충전소 아직 많지 않잖아요. 네, 이거 왜 못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한 조 단위만 돈을 들이면 전국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금방. 근데 이걸 안 하고 있고 한국에 전기차 벤처가 없잖아요. 한국의 자동차 인력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벤처가 없어요. 전기차 벤처가. 테슬라 같은 수준 아니더라도 여하간 이름을 내놓을 만한 전기차 벤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한국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부도 좀 산업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약간 좀 옆으로 샌 얘기입니다. 수소차를 해도 똑같아요. 수소차를 볼 때 제가 볼 때 핵심은 수소차 인프라예요. 수소 충전소를 얼마나 어떻게 조달해서 얼마나 많이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정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민을 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할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중국 뭐 분석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게 됐든지 아니면 정말 국민적인 좀 동의를 받아서 좀 더 뭐랄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의 산업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깊고요, 포괄적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간과를 하면 중국 기업들한테 저희가 상당 부분 중국한테 거의 모든 신생 산업들을 다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와 같이 중국의 산업 정책이 먹히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광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건데 중국 기업이 이미 다 먹었어요. 그 배경은 전기료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한국도 산업 정책 하실 때 전기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래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LED도 그렇고 그 분야마다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배울 건 배우고 좀 불공정이다 싶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걸 추진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직접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중국 기업들이 기술 주도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진석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시제 유진석입니다. 그 두 분 발제자 박사님들 뭐 잘 정리된 내용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배 교수님 의견대로 두 분 발제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토를 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약 30년, 그러니까 만 28년간 중국을 연구했었고 그 중에 10년은 이제 중국에서 근무를 했고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오게 된 이유는 그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2월에 여시제가 성균 중국 연구소라는 연구소라고 하고 공동으로 중앙일보에 그 기획 시리즈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딱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딱 이 제목이거든요. 그때 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보탤 만한 게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요. 그 과거에 보면 미중 뭐 갈등, 분쟁 이런 건 이제 전형적으로 경제적인 영역, 무역 분쟁, 뭐 통상, 다음에 환율, 금융 뭐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학기술, 뭐 데이터 플랫폼, 5G, AI, 뭐 빅데이터 이런 과학기술 분야로 대결의 양상이 옮겨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스태피가 주최한 이런 토론회는 아주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했다시피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향후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이제 두서가 없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장 박사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2018년 12월 1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이 발발한 지 만 5개월 만에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날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는 화웨이 멍한자오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할까요? 한쪽에서는 무역 분쟁과 더불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5G 상징적인 기업이죠. 화웨이, ZT라는 종칭. 그래서 화웨이는 뭐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참고로 뭐 간단하게 그 수치를 언급을 하면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화웨이가 28%, 중홍이라는 ZT가 약 8%, 그리고 미국의 시스코가 8.3%밖에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 그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또는 전쟁은 아까 이제 배 교수님이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이라는 그 어떤 툴을 통해서 뭐 역사적으로 또는 국제 정치학적인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향후 미중 간의 본격적인 전쟁은 무역 뭐 관세부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분쟁이 아주 시작일 뿐이고 소위 우리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5G, 빅데이터, AI 같은 이런 과학기술을 포함한 이런 기술 패권에서 이 기술 패권이 미중 경쟁이 중요 요소가 되는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역 분쟁에서 일어나는 뭐 관세 부과나 아니면 무슨 뭐 자원, 뭐 식량 이런 것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원을 다양하게 하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과학기술 문제는 향후 두 나라 이제 패권, 중국인들은 이제 패권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만 어쨌거나 편의상 패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의 향후 경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에서 누가 그 패권국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지금 이제 5G 기술이죠. 근데 이 5G가 구현되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차, AI,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그 데이터 용량이 큰 미래 산업에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5G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웨이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화웨이 갈등 그 뒤에는 12조 달러라는 그 5G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5G 분야에서만 본다면 칩 분야에서만 우위예요. 퀄컴. 근데 중국은 5G 표준 통신 장비 개발 및 배치, 5G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특히 정부 지원 시장 능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휴대폰 분야에서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배경에는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14억 인구라는 이제 빅데이터가 가장 큰 무기죠. 아까 발제자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빅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서구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이 유리한 것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 것인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11월 10일 소위 그 광쿤지에라고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독신자의 날인데 그날 알리바바라는 이제 유명한 회사가 그 몇 억 건이 그 이제 온라인 배송을 합니다. 근데 그 몇 억 건이 배송을 하는데 한 건이 시행착오 없이 다 그 소비자들한테 진행이 그 전달이 돼요. 그 배경에는 이제 빅데이터 14억 인구라는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물건 주문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미혼 여성은 작년 재작년 경우를 보면 파란색 폴로를 한 예를 들면 30만 벌 정도를 주문을 했어. 그럼 올해는 몇 벌을 주문을 할 거야. 이미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갖는 무서움인데 결국은 이제 그 이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이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지만 향후 그 미래 국제 질서를 그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 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두 분 발제자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마치 사드 때처럼 그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이냐 혹은 뭐 중간에 우리가 뭐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기로에 처할 날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서없지만 이상으로 제 의견. 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경쟁이 결국에 그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이제 세 분 토론자 분들 말씀 들었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일단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대학에서 은퇴한 장승입니다. 오늘 발표도 훌륭하셨고 토론도 대단히 훌륭하셨어요. 그만하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서 과학기술 세미나에 많이 다니는데요. 한 가지 대단히 우려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와 같이 상대국의 기술의 강점, 단점, 우리의 장점, 단점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게 적절한 기술 대책, 팔로우하는 대책을 세우면 큰 무리 없이 따라가거나 경쟁에 이기거나 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심지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비기술적 요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체하거나 때로는 상대방 국가의 우위까지 무너뜨리는 경향을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원전 정책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 있고 당분간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도 크게 도움되고 미세먼지 안 나오는 데 도움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 과학기술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산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지체되고 우위를 깎아먹고 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학기술 단체 회원으로서 여러 세미나를 다녀보면 이게 비단 원전 정책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이 비기술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상대국보다도 국내에서 더 이 비기술적 요인이 우리나라 발목을 잡거나 또는 과학기술 발전을 지체하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이 경쟁력이 세거든요. 대기업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투명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대기업을 위축하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서는 결코 우위에 설 수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쥐고 이런 정책들도 우리 내의 이런 비기술적 요인들이 산업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좁지 않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국가 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우위에 서 있던 정책이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의 적을 먼저 잘 파악하는 그런 것을 개혁해야 되는 정책이 나와서 좋겠어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속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그 5분의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께서 1분 이내씩 해서 예, 일단 발제자 2분 먼저 시작을 해서 백소연 박사부터 시작을 해서 1분 이내로 그 마무리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 세 분은 특별한 질문을 안 해주셔서 그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분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이 발표 말고 다른 발표에서도 계속해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캐치업 단계에서 그 빨리 따라잡기 전략에 너무 익숙해하다 보니까 뭐죠? 거의 경쟁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이런 게 관행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가 정권을 잡으니까 일단은 좀 배제시켜 놓고 그동안에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부분을 더 육성하면 균형을 잡아준다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 기조에서도 과거에는 지금 다 한 그 개발연대부터 지금까지가 선성장 후분배 이 기조 하에서 쭉 해온 것을 결국 평가를 해보니까 꼭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성장을 해서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분배가 되더라 하는 것이 잘 안 되었으니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선분배 후성장으로 기조를 바꿔보자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쪽이 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이 옳고 우리가 맞다, 틀렸고 우리가 옳다 또 반대가 아니고 양쪽의 문제 접근에서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서 다 같이 고치자 하면은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투표나 논의에서 너무 적대적으로 어쨌든 후순위가 된 것은 그냥 자연히 후순위가 될 수가 있는데 후순위는 마치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순위를 세우면 그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거의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또 적대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미국이나 중국이 보셨을 때 거기에는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다 병존하고 큰 거와 작은 기업, 아까 생태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필요한 요소들이 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쪽이 다 같이 놓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분들이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크고 작고 빠르고 느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쁘고 좋은 거로 자꾸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좀 고쳐나가면 될 것 같아서 뭐 논의 수준도 지금 정부도 사실은 뭐 이 부분을 내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뭐 탈원전과 원전 발전 부분도 이게 아니면 저거다라는 식이 아니고 이 탈원전도 하면서 또 원전도 육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산업과 구산업도 같이 병존해서 육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신산업을 약간 강조를 하면 구산업은 다 버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고 또 정부조차도 어떤 때는 부처에다가 그런 의식을 내려보내면 병존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강조하라라는 이런 지침인데 아예 그냥 예산을 그냥 몰빵으로 해버린다든가 아예 이쪽은
이쪽 예산을 빼가지고 이쪽 넘기지 이런 식으로 자꾸 대응을 하는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조나 또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정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중국 연구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반적으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깔보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뭐 본격화되고 중국이 굴기돼서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희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장점도 되게 분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종단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나 혁신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스태피에서 계속 좀 오랜 긴 호흡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혁신 관점에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국가 혁신 정책 수립하고 혁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뷰를 잠깐 전달해드리면 제가 이제 글로벌 산업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의 원가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다른 몇 가지 이제 신재생이 가격이 워낙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비싼데 머지않아 따라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도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뷰는 한국의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야 된다. 그래야만 산업 경쟁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다 로봇으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기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전기료를 세계에서 가장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돼. 그게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태양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이 맞는데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결론은 그 한국의 전력 원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정부에서 구상하시거나 여기서 좀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기차 역시도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될 건데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시 지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충전소도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전기차 벤처가 없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좀 정책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혹시 추가 발언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네, 오늘 발제자 두 분하고 토론자 세 분 모시고요. 이 미중 갈등 현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 가졌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좀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